네, 안녕하세요. 물리학을 같이 공부할 고진목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대학 물리학을 강의할 때 보통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강조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준하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은 약간 차이가 날 뿐이지 그 밑바탕은 사실 고교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교 과정에서 실제로는 지금은 많은 수의 학생들이 물리학을 또는 물리를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그대로 대학에 진학하는 관계로 조금은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한 20년 전쯤에 제가 교직 이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리교육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강의를 할 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즉 교편을 잡게 되면 보통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 그런 자질들을 충분히 배양을 했는가? 다시 말하면 강단에 서는 사람들의 입장이 과연 어때야 하는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강의를 할 때에 참 멋있게 강의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명강사라고 하는데 그런 명강사가 되려면 우리가 몇 가지 구비 조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명강사의 구비 조건이 첫째가 내가 생각할 땐 이래요. 첫 번째가 아주 깊이가 있어야지. 깊이 있는 전공 지식이 있어야 될 것이다. 지식이 없고서야 학생들한테 제대로 전달을 못할 거는 너무나 자명한 이치인데 대학 다닐 때 매우 열심히 배워야만 쌓아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주변에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풍부한 주변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도 좀 편하게 될 것이고 학생들한테 쉽게 다가갈 것이고 또한 그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좀 쉬운 길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상식이 좀 있어야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생각을 할 것은 뭐냐면 뛰어난 언변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리 있는 설명력이 있어야 되겠다. 자기만 알고 전달을 제대로 못하면 학생들이 받아들일 때에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언변, 조리 있는 말솜씨가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 다음에는 뭐냐면 어차피 칠판에서 강의를 할 거니까 깨끗한 판서력, 글씨를 궤발세발 써서 무슨 글씨인지 모르게 되면 학생들한테 혼돈이 오니까 비교적 정서, 깨끗하게 글씨를 쓸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렇게 네 가지의 지식들을 갖고 있고 능력들을 갖고 있더라도 학생에 대한 우리가 뜨거운 열정, 즉 사랑이겠지요.
뜨거운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베풀어야겠다. 모르는 학생들한테 너무 면박 주지 말고 조금 또 아는 척하는 학생들한테도 또한 창피 주지 말고 우리가 어떤 학생들이든 간에 골고루 사랑을 할 때에 좋은 강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서 있는 저는 그래도 몇십 년 동안 20, 30년 동안 학생들 앞에 서서 강의를 쭉 해나가면서 그 수강생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소양은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과 대학 물리학을 일반 물리학이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서론은 요 정도까지 하고 1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1장이 뭐냐면 첫째가 물리량과 벡터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뭐냐면 물리량이다. 물리량. 그러면 물리량이 뭐냐? 구분을 한번 해보자. 물리량의 구분. 물리량은 크게 나눠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스칼라라고 부르는 스칼라량과 또 하나는 벡터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칼라량과 벡터량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물리량인데 이것을 따로따로 하나씩 살펴볼 것 같으면 자, 스칼라량이다 할 때는 이것은 크기만 주어지는 물리량이다 이거예요.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까 크기만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단순한 어떠한 크기, 방향이 없이 크기만 정해지면 그 물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물리량이다. 예를 들면 최적 같은 거, 부피란 얘기죠. 최적은 한자어고 우리말은 부피입니다. 최적, 그 다음에 질량. 최적과 질량의 비율, 질량분의 최적을 우리가 밀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밀도, 이것도 이제 스칼라량이겠지요. 그 다음에 스칼라량의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스칼라량이다. 근데 에너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일도 에너지예요. 또한 열도 에너지야. 또한 전기적 에너지를 전위 또는 전위차, 전압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스칼라량이다. 그러니까 스칼라량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뭐냐면 크기만 있기 때문에 방향이 없어요. 단순히 크기만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물리량은 스칼라량으로서는 에너지는 대표 스칼라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는 가끔씩 나와. 다음 중 스칼라량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스칼라량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스칼라량에는 에너지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벡터량인데, 자, 벡터량에는 이거는 크기만 있는 게 아니야.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져. 동시에 가지는 물리량이다 이거야. 가지는 물리량.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동시에 갖는다라는 게 뭐냐? 크기만 가지고서는 정해질 수가 없어. 어떤 주어진 방향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방향이 틀리면 다른 물리량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방향이 중요한데 이 벡터량에는 우리가 대표 벡터량,
대표적인 벡터량은 우리가 잘 아는 힘입니다. 힘. 힘이 대표 벡터량이야. 그런데 힘만 벡터량이 아니다. 뒤에 쭉 배우겠지만 지금 이 첫 시간에 우리가 벡터량에 대한 것을 좀 공부를 좀 잠깐 하고 가요. 자, 그래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벡터량 몇 개를 우리가 소개를 해보겠다. 첫째, 변입니다. 변이. 변이. 뒤에 가서 천천히 하나씩 설명하겠지만 변이 벡터입니다. 다음에 속도 벡터예요. 다음에 가속도 벡터고, 그 다음에 운동량 벡터입니다. 다음에 힘 벡터. 그 다음에 여기다 각자를 붙여 각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각속도가 되겠죠. 각속도. 여기다가는 각가속도. 각가속도. 여기다가는 각운동량 이렇게 되겠네요. 각운동량. 여기다가는 각힘 이렇게 못 써요. 네, 그런 뜻으로서 토크 이렇게 한다. 토크. 그런데 각변이는 실제로는 벡터량은 아니야. 왜? 이건 나중에 밝혀지는데, 변이는 벡터지만 각변이는 순수하게 벡터로 볼 수가 없어서 어느 때는 벡터가 됐다가 어느 때는 벡터가 아니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를 묶었어요. 그 다음에 중력장, 그 다음에 전기장, 그 다음에 자기장, 이렇게 끝에가 다 장으로 떨어지는 물리량이 존재하는데, 이럴 때 이것은 벡터이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변이, 속도, 가속도, 운동량, 힘 이렇게 5가지는 주로 직선상의 운동을 다룰 때 써요. 그러니까 이건 1차원적으로 직선 운동, 1차원 직선 운동할 때 많이 쓰인다 말이에요. 물론 평면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줄에 각이 붙어 있는 것들은 이것은 전부 다가 무조건 2차원의 평면을 이룬다 이거예요. 원운동, 주로 원운동을 다룰 때에 쓰인다. 세 번째, 끝에가 장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이것은 3차원의 어떤 공간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물리를 공부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물리라는 말이 물리라는 말 자체가, 물리라는 말이 이게 물성에다가 이 리자가 이렇게 다스릴 리자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물의 이치다 이거야. 사물이 존재하거나 그것들이 이동할 때 그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발생되느냐 하는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런 뜻으로 물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어떤 이치가 있다 이거야. 이치. 다시 말하면 어떤 주어진 법칙이나 규칙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꼭 알아두라. 그래서 왜 별표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꼭 알아둬야 할 벡터량 13가지 또는 12가지는 중에서 두 번째 줄을 볼 때에 전부 각자가 들어가서 각자가 그렇잖아요. 여기는 이제 뭐 각김 그렇게 못하지만 뜻이 그렇다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이걸 해석을 할 때 자, 각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물리량이 있다 이거야. 예를 들면 각속도, 각가속도, 각운동량, 이렇게 각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보냐. 이거는 원점에 대한 어떤 물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각속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속도가 뭐냐 이렇게 누가 질문하면 얘는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원점에 대한 속도다. 이렇게 대답하면 맞다 그 말이야. 예. 각속도 그러면 뭐냐? 자, 각속도 그러면 뭐냐? 그러면 당연히 원점에 대한 각가속도죠. 이거는 하나 더 할게요. 각가속도 하면 각가속도 그럼 뭐냐? 원점에 대한 가속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각운동량이 뭐냐? 당연히 원점에 대한 운동량이고, 그러니까 토크는 뭐냐? 토크. 그럼 이건 당연히 원점에 대한 힘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런데 다시 질문하기를, 원점에 대한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면은, 얘는 원점에 대한이라는 말은 원점이 중심점이 중심의 원의 중심이 있으니까 이 중심을 지나는 반지름 R을 이루는 의 원에서 항상 회전운동은 반지름 R이 있으니까 원점의 대한을 풀 때 반지름 R을 가지고 반지름 R을 곱해주거나 또는 나눠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속도는 뭐냐면요, 속도 부위를 속도 나누기 반지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각가속도는 뭐냐? 역시 가속도 나누기 반지름이다 이거야. 예. 그 다음에 각운동량은 뭐냐면 이 두 개가 이제 나누기잖아요. 이번에는 곱하기는 거야. 각운동량 뭐냐? 그럼 얘는 먼저 반지름 반지름 곱하기 운동량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토크는 뭐냐? 당연히 뭐냐? 반지름 곱하기 힘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규칙이 성립이 됐지요? 각 어쩌고 저쩌고 원점에 대한으로 풀어라. 원점에 대한이라는 것은 반지름 R을 가지고 조작을 하는데 어떤 때는 곱해주고 어떤 때는 나눠준다. 토크는 곱하기잖아. 그렇지? 반지름 곱하기. 각운동량도 반지름 곱하기잖아. 그렇지? 근데 가속도는 나눠준단 말이야. 반지름으로 나눠라. 반지름으로 나눠라. 이건 나중에 다시 다 나와봐. 그렇지만 일단 처음에 배울 때 우리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처리가 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았는데 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새끼는 끝에가 장으로 떨어졌잖아. 장. 무슨 장 그러니까 여관 이름 그런 게 아니잖아. 중력장, 전기장, 자기장. 예.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은가? 봅시다. 끝에가 무슨 장 이렇게 떨어졌다 그 말이야. 그러면 끝에가 무슨 장으로 떨어지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무슨 힘이 미치는 공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장 그럼 누가 질문을 해. 선생님 중력장이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중력이 미치는 공간이란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지요. 두 번째, 전기장은 뭐냐? 전기장 그럼 당연히 이거는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자기장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봅시다. 중력장 그러면 중력이 미치는 공간인데 얘는 다시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단위 질량당 중력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중력장은 단위자 붙은 게 분모야. 질량분의 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전기장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야? 전기력이니까 이건 단위 전하가 받는, 다시 말하면 단위 전하당 전기력이다.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전기장은 전하분의 전기력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자기장. 얘는 뭐냐? 단위 자하당 자기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얘는 뭐라 그러냐? 자기장은 자하분의 자기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자하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아니하고 얘는 폐기 처분을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 자기장은 다른 형태로 표시를 해준다. 에? 다른 형태로 표시하게 된다. 그 다른 형태가 뭐냐는 뒤에 본문에서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다만 중력장, 전기장은 형태가 똑같다. 중력장과 전기장은 형태가 비슷하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 할 벡터량에서 중요한 것을 설명을 드렸어. 각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반지름을 곱하거나 나눈다. 장으로 끝나는 물리량은 단위 질량, 단위 전하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멈춘다.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씩 펼쳐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물의 이치를 공부하는 게 물리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우리 탐구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다 그런 얘기. 저게 왜 저럴까? 왜 사과는 아래로 떨어질까? 옆에 있는 동료 사과한테 가지 않고 왜 아래로 떨어질까? 네. 뭐 이와 같은 의문들, 자연 현상들을 관찰을 하면서 왜라는 의문이 들어간다 이거야. 왜라는 의문. 이게 뭘까? 라는 탐구를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그 과정을 보통 뭐라 그러냐면, 왜 이것은 탐구의 시작이야. 탐구의 시작. 이걸 갖다가 탐구의 설정이라고도 해. 네? 그렇지만 탐구의 시작. 왜라는 의문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왜 저렇게 될까? 혹시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얘를 우리가 가설이라고 그래. 가설을 설정해.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 얘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판단을 할 거야. 판단할 때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그려. 이렇게 판단할 때 이것을 가설의 검증, 그럽니다. 검증. 가설을 검토하고 증명한다. 그런 얘기요. 예. 요것이 탐구 과정이죠. 탐구의 과정이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서 요것이 가설이 맞더라. 그러면 얘는 당연히 예스가 되겠죠. 예스 이렇게 되면 그때 설정한 가설은 곧 결과가 돼. 결과가 되고
이 결과는 곧 결론의 도출 이렇게도 말해. 결론의 도출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 왜라는 의문부호부터 출발을 해. 왜 저럴까? 이러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해.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확인을 할 때는 당연히 얘는 가설을 설정할 때는 이론적인 값이겠죠. 이론 값이겠지만 검증 과정에 돌입하게 되면 얘를 철두철미하게 분석해서 실험을 하겠지. 그 이외에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얘를 검토해 보니까 그 검증 가설이 맞더라, 예스로 빠질 때는 그게 결과가 된다. 결론이 된다. 이것이 바로 법칙이요, 규칙이요, 정리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더라. 가설을 검토해 봤더니 아니더라. 노라고 빠지면 얘는 어떻게 되냐? 노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피드백이 돼서 가설을 다시 설정하는 거야. 다시 가설을 수정하겠지요. 그래서 또 다른 수정된 가설을 다시 검토해보고 또 틀렸으면 다시 또 가설을 수정해서 검토하고 이게 계속해서 맞을 때까지 반복하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탐구 과정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아, 그러면 선생님 가설을 처음에 설정할 때 진짜 배기, 즉 결론이 되게 사실대로 설정을 하면 노라는 피드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빠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바로 천재적인 물리학자들, 천재들이라는 사람들이 천재, 하늘이 낸 제목이다 그런 뜻이야. 천재가 하늘이 됐어. 머리가 무진장 좋다 이거야. 이 천재들은 뛰어난 직관력이 있다 이거야. 뛰어난 직관력. 탁 봐서 알아. 뉴턴처럼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우리가 발견을 할 때 어떤 뛰어난 직관력을 가지고 가설을 설정해서 결국은 증명해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천재들이라도 오판할 수가 있다 이거야. 아까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어? 이런 거라 그랬다고. 봐봐. 자기 장이 이거 봐. 중력장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규칙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더니 아니더라는 거야. 왜? 단위자하를 만들어내는 게 없어. 홀로 만들어진 자하는 없다. 즉 홀자하는 없다. 홀자하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 쌍극 현상 때문에 그런데 홀자하는 만들어지지 않아. 그래서 뛰어난 천재들이 저런 설정을 했어도 노 쪽으로 빠졌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설정을 해서 결과에 도출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검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고요. 자, 정리하면 여기서 가설이란 뭐라고 그랬을까? 가설이란 내가 검증하고 싶은 주제야. 검토하고 증명한다 이거야. 가설. 무엇은 무엇일 것이다. 무엇일 것이다. 추측이겠죠. 추측. 그 검증하고 싶은 주제. 근데 여기는 결론. 이것은 뭐냐? 검증된 주제야. 검증된 주제. 그래서 이미 확인이 됐다 이거야. 이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법칙이겠죠. 어떤 법칙, 규칙 이런 거겠다. 그래서 탐구 과정이 이렇게 피드백이 돼서 돌아갈 때 가설을 처음 설정할 때 거의 사실과 같게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이런 헛수고를 하지 않아도 좋은 방법이지만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 하더라도 가설이 바로
결과가 될 수는 없으니까 접근해 나가는, 진실에 접근해 나가는 가설을 얼마만큼 빨리 찾느냐, 그것이 곧 지식의 우위와 열등, 그거를 결정하겠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물리에서는 수없이 많은 물리량들이 다뤄지는데 그 물리량들이 가지고 있는 단위가 있어. 단위하고 이건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물리량들이 단위도 있고 차원도 있어. 그런데 단위와 차원이 없는 물리량도 있어. 대다수의 물리량이 단위도 가지고 있고 차원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차원이 없는, 즉 다시 말하면 단위가 없는 물리량도 존재해. 단위가 없는 물리량,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무차원수 또는 무차원량, 이렇게 말해. 예를 들면 앞에 B자가 붙는 것들, 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비중 뭐 이런 것들, 비중 단위가 없거든. 그다음에 비에너지, 이거 아니죠, 이런 거는. 비유전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마하수, 마하수 뭐 이런 것들, 마하 플루이드수, 웨버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단위가 없는 물리량이에요. 그런데 단위가 있는 대다수의 물리량이 수없이 많지만 얘는 기본 단위로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더라. 다시 말씀드려, 대다수의 물리량들은 단위와 차원이 있는데 그것들은 수없이 많지만 몇 개 안 되는 기본 단위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국제도량형 협회라는 게 있어. 국제도량형 협회. 여기서 만든 단위를 SI 단위라고 그래. SI 단위. 이 SI 단위계에서 규정한 것이 7개의 기본 단위와 기본 단위, 7개의 기본 물리량, 그래도 돼. 기본 물리량과 플러스 2개의 보조 단위, 즉 보조 물리량이죠. 보조 물리량, 이렇게 돼서 총 9개를 규정했다 이거야. 국제도량형 협회에서 SI 단위계를 만들 때 7개의 기본 단위와 2개의 보조 단위를 만들었는데, 자, 요걸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7개의 기본 단위는, 자, 보자. 기본 단위가 몇 개 있다고? 7가지다 그랬어요. 7가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 질량이죠. 질량이 영어로 mass야. mass. 얘는 단위는 킬로그램이야. 킬로그램이 단위야. 그런데 얘의 차원은 이렇게 꺽쇠 묶음을 해줘. 얘는 뭐냐? 질량을 앞에 mass의 첫 글자 M자를 따서 대문자로 써, 이렇게. 대문자 M. 요건 차원이야. 여기는 차원. 요건 단위야. 질량을 킬로그램, 그 다음에 mass. 그 다음 길이는 영어로 length야. length. 그쵸? 네, length. 길이의 단위는 당연히 미터야. 미터. 그 다음에 길이를 첫 글자 따니까 L이야. 그래서 단위는 L. 이렇게 써. 그 다음 시간은 당연히 뭐야? 초잖아. 초. 이건 타임이야. 타임.
그래서 얘는 뭐냐? 초, S.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다 이렇게 쓸 때도 있어. 초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 안 돼. 세크. 이거는 국제적인 단위가 아니야. S 한 자만 딱 쓰는 거예요. S. 그래서 이걸 세컨드. 이렇게 읽어. 자, 그 다음. 얘는 T자를 쓰겠죠. 차원에서 대문자 T.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류야. 얘는 커런트야. 일렉트릭 커런트, 그냥 커런트 다 좋습니다. 얘는 단위는 뭐냐? 전류의 단위는 A 쓰고 얘는 암페아 이렇게 읽어. 암페아. 근데 얘는 쿨롱하고도 연결이 됐기 때문에 차원을 C로 쓸 때도 있고 A로 쓸 때도 있는데 차원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A 또는 C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절대 온도가 있어. 열역학적 절대 온도. 온도니까 얘는 템퍼리처겠죠. 템퍼리처. 그래서 얘는 단위는 뭐냐면 단위는 대문자 K야. 그리고 읽을 때 켈빈 이렇게 읽어. 켈빈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얘의 차원은 표현되지 않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물질의 양이 있어. 물질의 량. 얘는 여러분들 잘 아는 몰수야. 몰수. 그래서 얘는 단위가 몰이야. 몰. 그 다음 광도가 있어. 마지막으로 광도. 빛의 밝기단 말이야. 빛의 세기야. 빛의 세기를 광도라 그래. 빛의 세기. 얘는 당연히 단위가 CD 소문자로 쓰고 얘를 뭐라고 읽어? 칸델라. 이렇게 칸델라. 요거는 몰 그랬어. 몰. 예. 켈빈. 요건 암페어. 자, 이렇게 7가지가 기본 단위고 두 개의 보조 단위가 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조 단위 이렇게 있는데 보조 단위 몇 개? 2개라 그랬어. 2개. 자, 보조 단위는 뭐냐? 이거는 각을 뜻해. 그래서 얘는 첫째가 평면각이야. 평면에서 이루어지는 각도. 평면각. 그래서 이건 단위가 뭐냐면 이렇게 RAD라고 쓰고 읽을 때는 라디안 이렇게 읽어. 라디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보조 단위가 있는데 얘는 하나의 입체각이야. 입체각. 요거는 스테라디안 이렇게 읽어. 스테라디안. 이건 입체각이야. 무슨 얘기냐면 평면에서의 각도,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한 점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나타내는 각을, 이거를 평면각도다 이렇게 불러. 평면각. 그런데 입체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원축 모양의 이렇게 불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부피를 형성하잖아요. 꽃갈모자 같은 형태에서 이 각도를 우리가 입체각이라 표시한다. 보통 우리가 쓸 때 평면각은 세타 또는 파이 뭐 이런 가격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입체각은 대문자 오음이거나 뭐 이렇게 뭐 소문자 오메가거나 이렇게 해서 오메가 형태로 표현하더라. 오메가. 요게 오음이라고 그러니까 오음이 아니라 오메가예요. 대문자고 요건 소문자. 그래서 입체각을 표현하는 기호는 오메가. 평면각을 표현하는 기호는 세타 또는 파이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평면각.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한 바퀴 뺑 돌아서 완벽하게 돌아오는 평면각은 당연히 얼마? 2파이 라디안이다 이거야. 2파이 라디안. 그런데 마찬가지로 얘가 한 바퀴가 돌아오는 구의 최적 구에 뱅 돌았을 때 얘는 4파이 라디안이다 이거야. 입체라니 스테 라디안이다 이거야. 4파이 스테 라디안. 이렇게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러고 보니까 어떤 학생이 가만히 듣더니 선생님, 응? 아니 기본 단위 7가지 좋습니다. 보조 단위 2개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 단위
보조 단위 할 때 보조라는 말이 뜻하는 게 뭡니까? 왜 보조 단위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좋아. 그런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야. 그래. 보조가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왜 보조 단위? 자,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왜 보조 단위일 때 보조라고 했느냐 이거야. 보조 단위. 보조의 뜻이 뭐냐? 선생님, 보조의 뜻이 뭐예요? 이것은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랬어요. 여러 물리량의 단위는 뭐라 그랬죠? 기본 단위들의 조합이다 그랬어. 기본 단위들의 조합. 예를 들면 속도의 단위 그러면은 미터 파 세크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것은 미터와 길이인 미터와 시간인 초의 조합이야. 그렇죠? 예, 이 조합이다 이거야. 그런데 자, 평면각이나 입체각은요. 보세요. 보조 단위인 라디안을 한번 보면 라디안을 보면 얘는 기본 단위에다가 기본 단위 곱하기 유도 단위 이렇게 해주잖아? 그러면 유도 단위란다. 보조 단위 이렇게 해주면 그냥 기본 단위로만 떨어져. 보조 단위가 사라져 버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속도 이거는 각속도 곱하기 반지름이야. 아까 첫 시간에 뭐라 그랬느냐면 각속도를 뭐라 그랬냐면 잡아. 각속도는 속도 나누기 반지름입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속도는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곱하기가 될 거 아니겠어. 그래서 각속도와 반지름을 곱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 자, 속도는 각속도의 단위는 라디안 파 세크. 이렇게 되고 반지름의 단위는 미터야. 미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원래는 라디안 곱하기 미터 파 세크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이렇게 안 쓴다고야. 왜? 라디안과 기본 단위가 곱해지면 그냥 기본 단위만 나와. 미터 파 세크 이렇게 된다고야.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존재할 때 라디안은 분명히 보조 단위계인데 기본 단위계와 보조 단위가 곱하기가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이거야. 라디안 곱하기 메타 파세크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안 쓴다 이거야. 그냥 미터 곱하기 라디안은 사라지고 미터 파세크 이렇게 됐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속도의 단위는 속에 라디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살아남는 단위들은 기본 단위, 살아남지 않는 단위들은 보조 단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해서 그 학생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입체 라디안 마찬가지야. 구의 최적 이렇게 부르면 얘는 V의 최적은 3분의 4 파이 R의 3승 이렇게 되잖아요. 예, V의 최적. 이것도 입체각을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 그랬냐면 4파이 R 자승이라고 해서 4파이 R의 제곱. 이것은 표면적이야. 구의 표면적. 이걸 다룰 때 최적과 표면적을 다룰 때 우리가 입체각을 형성하는 구의 표면적일 때 이렇게 4파이가 입체각, 반지름의 제곱이 면적 아니겠어? 표면적. 그래서 입체각과 면적의 곱 이렇게 볼 때 당연히 이건 단위가
미터 제곱만 남고 이거는 미터 세제곱만 남는단 말이야. 이게 스테라디안 밑에 스테라디안 미터 삼성 이렇게 안 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스테라디안 미터 제곱 이렇게 안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쓴다. 예. 그러니까 보조 단위는 그냥 사라져 버린다. 곱하기가 되면. 예. 기본 단위는 사라질 수가 없어. 근데 보조 단위는 곱하기가 되면 사라져 버리더라. 그래서 보조 단위라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라 그랬냐면 여러 물리량들의 단위를 기본 단위들의 조합이라 그랬는데 바로 이렇게 여러 물리량들을 만드는 기본 단위들의 조합을 우리가 유도 단위라고 말해. 유도 단위. 유도 단위. 유도된 단위다 이거야. 드라이브드 유닛. 유도된 단위다 이거야. 기본 단위, 기본 단위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단위들. 힘 그래보자. 힘. 힘의 단위가 뉴턴인데 뉴턴이란 킬로그램 미터 파 세크 제곱 이렇게 돼. 그러면 자 힘의 차원을 한번 볼 때 이거 힘의 차원은 킬로그램 그랬으니까 뭐라 그래서 이거 질량이잖아. 그러니까 m. 미터는 길이니까 l. 요거는 시간의 역제곱이니까 t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요거는 차원. 요거는 단위. 그 다음에 에너지 한번 보자. 에너지의 단위 줄이야. 줄. 단위가 줄. 줄은 뉴턴 메타다 그 말이야.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 힘을 보기 편하게 힘의 차원은 F 이렇게 쓸 때도 많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냐? 줄을 차원을 이걸 F, L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F가 다시 MLT 마이너스 제곱에다가 다시 L 이렇게 들어가니까 L이 두 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M, L 제곱, T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요게 바로 에너지의 차원이더라. 그 다음에 각운동량 그런다 그랬어. 각운동량은 반지름 곱하기 운동량인데 운동량. 근데 반지름 곱하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돼. 자, 그럼 계속해서 가봅시다. 자, 반지름 미터잖아, 미터. 질량, 자, 이거 단위니까 이렇게 할게. 질량 곱하기 킬로그램. 속도 아까 했죠? 미터 파 세크. 그럼 이거 당연히 킬로그램 미터 제곱 세크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건 단위가 어떻게 돼요? 차원이 m l 제곱 t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많이 시험에 많이 나. 학운동량의 차원이 뭡니까? 이렇게 m l 제곱 t 마이너스 제곱이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 차원을 묻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이런 말을 하나 기억해 두자. 단위는 공식에서 나오고, 차원은 단위로부터 구한다. 차원이 같은 물량은 그 본질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단위는 공식에서부터 나오고, 단위를 구할 때는 공식 생각해라. 단위는 어서 와? 공식을 생각해라. 공식. 그 다음에 차원은 단위로부터 구한다. 그러니까 단위로부터 차원이 나와. 이렇게 차원이 나온다. 근데 차원을 분석해 보니까 그걸 차원 분석이라고 그래. 차원을 분석해서 이게 동차원, 같은 차원이 되거든. 동차원이란 무엇이냐? 본질이 같은 거예요. 본질이 같은 규칙성이 존재한다. 자,
자, 그러면 선생님 공식은 또 어디서 나와요? 공식이 어디서 오냐? 맨 처음에 개념에서 오지, 개념. 개념은 또 어디서? 왜라는 의문부호부터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될까요? 해서 가설을 설정해서 규칙을 만들어내갖고 그 규칙이 법칙화되거나 정형화될 때까지를 개념이라고 그래. 그 개념에서 파생되어진 것이 공식이겠죠. 그 공식 줄여서 쓴 게 공식이 나오고 나면 공식어를 통해서 단위를 뽑아낼 수 있어. 단위. 그래서 이건 기본 단위들로 표현될 수 있다 이거야. 그렇게 나온 기본 단위들의 조합, 유도된 단위를 가지고 다시 차원 분석을 해보면 차원이 동차원, 같은 차원이 될 때가 있을 때 그것은 본질이 같은 거다. 무슨 얘기냐?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어 옛날에. 자, 플랑크 상수는 이렇게. 이럴 때 답이 뭐냐면 요거는 답이 가군동량이 답이야. 이게 답이야.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었어? 플랑크 상수의 본질이 뭐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플랑크 상수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광량자 이론에서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주파수. 이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광량자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진동수. 이렇게 돼. 이렇게. 자,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라고 그랬죠? 진동수의 단위는 초분의 1인가 세크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플랑크 상수를 이거를 당연히 이거를 미지수잖아요. 이게 미지수 h인데 얘를 알고 싶어, 얘를. 그럼 어떻게 되냐?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당연히 h는 줄, 단위가 줄 곱하기 세크가 되겠지. 근데 줄이 뭐냐면 뉴턴 메타잖아. 뉴턴 메타. 그 다음에 뉴턴이 다시 뭐냐? 이건 킬로그램 미터 파 세크 제곱에다가 미터 세크야. 그러니까 어떻게 세크 지워지니까 킬로그램 미터 제곱 파 세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는 뭐냐면 미터 곱하기 킬로그램 미터 파 세크 제곱 곱하기 초 이렇게 되거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자 킬로그램 미터 제곱 파세크 이렇게 될 때 요거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뉴턴이 뭐냐면 가군동량이 뭐냐면 반지름 R 미터 곱하기 운동량이라고 했잖아요. 킬로그램 그다음에 속도 그러니까 미터 파 세크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킬로그램 미터 제곱 세크 마이너스 1승. 바로 요거랑 똑같아. 예? 이렇게 파 세크 해줄까요? 파 세크. 그래 같지요? 자, 가군동량의 단위. 차원을 분석해 보니까 M L 제곱 T 마이너스 1승. 플랑크 상수. 이거 플랑크 상수라 그랬어. 플랑크 상수의 단위 이렇게 돼. 차원 분석하니까 M L 제곱 T 마이너스 1승. 결국 같은 동차원이 됐단 말이야. 이거랑 같은 차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플랑크 상수의 본질은 뭡니까? 당연히 가군동량이다. 이렇게 답을 해낼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 단위, 접두어. 우리가 이제 뭘 단위를 쓰거나 뭐 이럴 때 기본적으로 10의 배수로 표현되어지는 접두들을 좀 알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시험에서 잘 안 주어질 때, 그래 안 주어지더라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건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준을 기본으로 해서 기준을 1로 잡는다 이거야. 1. 기준이 1인데 1은 10의 멱수로 따지면 10의 제로승이야. 그렇죠? 이게 기준이야. 위로 올라가면서 커져. 10배, 10. 이건 10의 1승이죠. 10의 1승.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데카래, 데카. 이건 영어로
DCA 이렇게 데카 이렇게 돼. 데카. 그 다음에 100은 뭐냐? 100. 100은 10의 제곱이야.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건 헥토 그래. 헥토. HECTO 헥토. 헥토는 어느 때 많이 쓰느냐? 면적을 쓸 때 헥토아르와 압력의 단위 쓸 때 헥토파스칼 쓴다고 말이야. 헥토파스칼. 나중에 다 나와. 헥토. 근데 100배란 얘기요. 그 다음 1000배가 있어. 1000배. 1000배는 10의 세제곱이야. 10의 세제곱을 얘가를 뭐라고 부르냐는 킬로 그래. 킬로. 킬로. 그렇죠? KILO. 킬로. 킬로미터, 킬로그램, 뭐 수도 없이 나와. 킬로그램. 그렇죠? 킬로 10의 3승.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때 얘는 이제 1000까지는 됐잖아. 그 다음에는 1000의 1000배. 10의 6승. 올라가니까 100만이거든. 100만. 10의 6승. 얘는 메가야. 메가. 메가. 그래서 얘는 메가. 이렇게 돼. 메가. 그 다음에 10의 9승. 이건 당연히 기가야. 기가. GIGA. 기가. 10의 12승. 10의 12승. 얘는 뭐라 그러냐? 얘는 테라. 그래. 테라. 테라. TRA. 테라. 이렇게. 자, 그 위도 더 있지만 뭐 요 정도 하죠. 자, 밑으로 내려갈게 이제는. 이거는 그 다음에는 10분의 1, 0.1 이게 되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1이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시 그래. 대시. DECI. 대시. 그 다음에 0.01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제곱인데 얘는 당연히 이거는 센티 그래. 센티. 센티. CNTI. 이렇게. 센티. 그 다음에 0.001 얘는 당연히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인데 요건 당연히 밀리 그래. 밀리. 밀리. MILI. 밀리.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 얘는 마이크로. 마이크로. 그래서 MICRO. 마이크로.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9승 요건 뭐라 하냐면 나노 그래. 나노. 나노. NANO. 나노.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2승 요건 뭐라 하냐면 피코 그래. 피코. 피코. 그래서 PICO 이렇게 된단 말이야. 피코. 자, 정리합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데카 그럼 어떻게 쓰냐? 얘는 대문자 D로 쓸 때도 있고 D 또는 DA 이렇게 쓸 때도 있어. 데카. 헥토 이건 당연히 H야. H. 그냥 H 첫 글자 따서 H. 헥토. 킬로 소문자 K야. 대문자 K 쓰는 사람 많아. 그거 안 돼 이거야. 왜? 위로 올라갈 땐 대문자로 쓰는데 2를 주변으로 하는 가까운 값들 10, 100, 1000까지는 다 소문자야. 소문자 DA, H, K. 소문자로 쓰는 게 귀게 관용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는 메가야. 메가. 이거는 당연히 뭐라 그랬어요? M. 첫 글자 사람 M. 메가. 그 다음에 얘는 기가. G. 기가. 위에는 테라. 이렇게 쓰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들 보면 헥토파스칼, 킬로그램, 뭐 킬로미터 이런 것들, 메가바이트 또는 톤 뭐지? 메가바이트, 기가, G 앞에다 G자를 붙이면 10의 9승을 뜻하는 거죠. 접두어를 쓰면 그런 식으로 써서 멱수들을 우리가 환산을 한다.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대시, 이건 D잖아. 대시, 첫 글자 D. 대시를 많이 쓴 게 DL. 대시리터야, 이거. 대시리터. 10의 마이너스 1승 리터라는 그런 뜻이야. 센티. C니까 센티미터. 많이 쓰지요? 예. 그 다음 밀리. 소문자 밀리미터, 밀리그램.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마이크로. 자. 밀리도 M으로 시작하고 마이크로도 M으로 시작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 마이크로 대신에 그리스어를 갖고 와서 뮤를 써. 마이크로 대신에 뮤. 그래서 1뮤 암페어 그러면 1 마이크로 암페어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암페어다 이렇게 쓴다 그런 얘기요. 그다음에 나노 이게 점이 많이 나와. 나노 N이야 N. 나노메타 그러면 이건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다 이런 뜻이요. 피코, 이건 어느 때 쓰냐? 피코, P인데, 소문자 P, 이건 역시 당연히 피코페럿. 축전기 단위 쓸 때 이건 피코페럿. 이게 많이 나와. 피코페럿.
그래서 피코페러리는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이다. 이렇게 쓸 때 쓴다. 이걸 우리가 접두어라 그래. 접두어. 자,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라갈 때는 대문자를 쓰고 아래로 내려갈 때는 소문자를 쓰는데 이를 기준으로 해서 가까이 있는 10배, 100배, 1000배는 이미 습관화됐어. 관용적으로 소문자로 쓰는 것이 규칙적으로 습관화됐기 때문에 소문자로 써야 하고 100만 이상서부터는 접두를 다 대문자로 바꿔 쓰면 된다. 1보다 작은 수치로 내려갈 때는 전부 다 소문자로 쓰는 것이 규칙적인데 주의할 점은 마이크로와 밀리에서 똑같이 M으로 시작하지만 마이크로는 그리스어 뮤를 써서 이걸 마이크로라고 읽는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두셔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